네, 아무튼 우리 문명만 봐도 예전에 기하적으로 썼던 방식들이 지금 다 미분적분으로 대체된 걸 보면 다른 문명에서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작성이 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탄젠트와 세크는 단위원에서 실제 어떤 선분의 길이일까? 이거는 저희가 그 삼각함수 하면서 그림을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젠트 그림을 보면 어딨냐? 탄젠트 그림. 네, 탄젠트 그림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위원에서 세크는 이 가로지르는 빗변의 길이고요. 탄젠트는 이 이렇게 접한 삼각형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디안은 길이여서 무차원량이 되는데 그렇다면 단위가 다양한 식에서 환산이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굳이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할 때 빼고도 일단은 도랑 라디안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는 친구예요. 네, 단위가 없는 친구여가지고 단위 환산에서 쓸 경우에는 각도끼리 변환할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법의 소수점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줬는데 진법의 소수점에 대해서 보면은 네, 네, 0.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진법에서 0.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소수점에서는 해당 진법에 음수차수를 합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진법에서 10.01이라면 10의 1제곱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2제곱 해서 10 플러스 10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법에서 1001이라면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해가지고 2 곱하기 4분의 1 이런 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법, 10진법이랑 완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소수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출하고 제출 안 한 친구들 보면은 어, 제 역할이 여러분들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들 자리에 앉게 하고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제출 안 한 애들은 딱히 관리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건지 예,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하고 출석 안 한 친구들은 다시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관리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길 바라는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돼 있으면 제가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진법 이야기했고요. 네,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한 거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PDF를 새로 갱신을 안 했는데 그것을 갱신해서 주겠습니다. 삼각함수인데 덧- 덧셈 정리. 네, 여기서는 덧셈 정리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PDF 링크에 쌓아서 올릴게요. 수정. 여기다가 덧셈 정리 올려두겠습니다. 네, PDF를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받아보도록 하죠. 덧셈 정리.
네, 삼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네, 네, 이런 관계들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 번 봐서 익숙해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할 거는 각법 정리예요. 덧셈 정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각에 임의의 각을 더했을 때의 그 삼각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덧셈 정리는 처음에 1, 2세기쯤에 프톨레마이오스가 만들었다고 쓰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천문 계산에서 이미 삼각함수가 잘 쓰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도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있었겠죠? 그리고 실용적인 영역에서도 이 각도를 더한 삼각함수를 구하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단위원을 이용한 증명인 것 같아요. 네, 단위원을 이용해서. 네, 일단 코사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왜 코사인에 대해서 볼 거냐면, 음, 각 각이 삼각형을 그리고 있고, 또 각의 변화가 또 새로운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각에 대한 정보가 얻어질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게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각 변에 대한 표현식들을 여러 개 얻어낸 다음에 그 표현식들을 조합하면 아마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알파에 대한 점 P를 놓고요. P 여기다 놓고 베타에 대한 점 Q를 놔요. 여기다 놓으면은 하나의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각 점의 좌표는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걸 풀어내면은 아래처럼 되는데 복잡하죠? 아래처럼 되는데 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요것들이 없어져요.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져서 최종적으로 맨 아래에 이 친구들이 남게 됩니다. 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삼각형에 대한 요 길이를 얻고자 한다면 방법에 길이를 얻고자 한다면 그 PQ의 길이를 얻고자 한다면 이 코사인 법칙에서 또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어,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코사인 뭐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네, 그거를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코사인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위 둘을 연립하면 돼요. 네, 위 둘을 연립하면 얘를 제곱하니까 여기 제곱해가지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2를 나누면 이렇게 없어지고요. 2를 빼주면 없어지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파 빼기 베타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식화해 놓고 싶은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기 위해서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요거에 대한 공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 코사인을, 내부 각을 마이너스 취해봤자 그냥 빼낼 수 있죠. 근데 사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높이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선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높이의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음의 기호가 빠져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코코, 마, 싸싸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죠. 네, 이게 코사인의 가법 정리고요.
네. 근데 또 사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탄젠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어차피 복합관계니까 요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알파 대신 90도 빼기 알파를 넣으면 90도 빼기 알파를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친구는 요거죠. 복합관계니까 요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사인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이 오른쪽 거를 정리하면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코사인은 또 이 복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인 알파로 변하고요. 사인 알파로 변하고 사인도 이거 복각에 대한 거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로 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돼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외울 때는 뭐 사코코사 이렇게 많이들 외우더라고요. 네, 그 다음 탄젠트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위에 덧셈 공식들을 합쳐서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분자 분모로 놓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보기 어렵다 혹은 탄젠트의 탄젠트의 곱셈 덧셈 공식이니까 탄젠트로 나타내자. 그래서 분자 분모를 각각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자. 그러면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탄젠트도 이렇게 합법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 가법 정리는 물리보다는 수학에서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2학기 때 수학에서 삼각함수를 배운다고 들었는데 이때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수학에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에서는 이거 한번 증명해 놓고 그냥 그 미분적분 할 때만 잠깐 쓰고 또 잊어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단위원을 이용한 증명이고요. 삼각형을 이용한 증명도 있고요. 근데 이제 넓이를 이용한 거여서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또 소개할 건 유클리드 기하 원론 2권의 법칙 9를 이용한 정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음.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그려본 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다양한 표현법들을 정리하면 뭔가 나올 것 같다. 아까 위에서 했던 방식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가계학을 살펴볼 거니까 빗변의 크기 AB가 1인 요게 1인 요 삼각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B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BC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D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가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아래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이 뭔가 닮음이 만들어질 거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B에서 이 각의 각을 나눈 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요 삼각형들이 닮음이 된다는 거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알파가 되니까 DBE가 알파가 되니까 뭔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시 2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네,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저렇게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분의 BC였는데 이 BC를 두 군데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요 BD 플러스 EF 요걸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요거는 여기가 알파니까 요 친구의 삼각함수로 표현이 될 것 같고 EF는 여기가 알파니까 요 A2의 삼각함수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BG는 여기 BG는 요 빨간색으로 칠한 BG가 아니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여기 BG는 B2에다가 사인 알파를 한 값이라고 금방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미안해. B 사인 알파가 아니라 B 코사인 알파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이 직각삼각형에선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근데 또 보면 이 B2라는 값은 이 B2라는 변은 베타에 대해서 사인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당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BG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인 베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표현이 됩니다. 네, 그리고 EF는 네, 여기 EF는 A2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한 게 EF가 될 건데 근데 또 A2는 이 1에 대해서 여기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베타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순서대로 넣어보면은 이 EF는 코사인 베타 곱하기 사인 알파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하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네, 그래서 사코코사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코사인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사인과의 부각관계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위에 그림 통해 가지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경우에는 1분의 AC에 해당하죠. 1분의 AC 다 지워보면 네. 여기의 길이가 이 두 합성각의 코사인 값이 될 겁니다. 요거는 또 어떻게 구하냐? 어, 이 AF에서 CF 여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AC의 길이가 나오죠. 네, 그걸로 구하시면 되는데 이 CF 값은 어, EG 값이랑 같습니다. 이 EG 값은 여기 B2에 대한 사인이랑 같았죠. 그리고 B2 값은 이 1에 대한 사인 베타와 같았고요. 그거 연달아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 값을 얻어낸 다음에 이 전체 파란색 선분 값에서 빼주면 될 거예요. 네. 요 파란색 선분값은 A2에 A2에다가 A2의 코사인 알파 값이었는데 이 A2는 또 요 1에 대한 코사인 베타 값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달아 해가지고 연달아 값을 얻어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친구들의 차로 구성되고 그 친구들의 차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보기 쉽게 정리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네, 그래서 코코사사로 구성되더라. 라는 거, 네, 다시 똑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탄젠트도 앞선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고요. 네, 굳이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다면 요거 분의 요거를 구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증명은 나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슬레이어 시켜서 한번 해볼까? 네. 아무튼 크게 증명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합차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는 수학에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수학을 위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각법 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정리하면 어,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 각도의 합이 아니라 그냥 사인 합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증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를 A 플러스 B라고 하고 베타를 B 마이너스 A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가법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 사라져가지고 정리가 되니까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차피 요 두 방정식이 얻어지니까 A, B 값을 얻어서 놓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공식화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인 마이너스에 대한 것도 위랑 증명은 동일하고요. 코사인에 대한 것도 위랑 비슷한 맥락으로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를 수 있고요. 곱을 합차로 고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들이 곱해진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곱해진 경우에는 이 합차 공식 아까 전에 위에서 이용했던 각법 정리를 또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또 수학에서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죠? 사인은 사인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또 무언가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곱에 대한 걸 끌어내서 이렇게 공식화해서 쓸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두 배각 공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별거 없죠. 그냥 알파와 베타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냥 가법 정리에다가 알파가 베타와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각 공식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두 배각일 때 어떻게 되냐, 혹은 이렇게 2분의 1각일 때 어떻게 되냐. 이거는 또 어떻게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코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하면은 코사인 아까 뭐였죠? 코사인은 코코사사잖아요.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기는 코 2분의 알파 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사 2분의 알파 사 2분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2분의 알파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해가지고 이 2분의 알파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탄젠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냥 이거 지금 처음 접하는 거라 어려워 보일 수 있겠는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그냥 뭐랄까 단순 노가다 한 다음에 그 노가다의 결과를 필요한 것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나중에 정리해 보기라고 써놨는데 이거 뉴턴 잡지에 있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봐야지 했는데 굳이 뭐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이제 보니까 굳이 위의 방법으로 이미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할 건 역삼각함수예요. 역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정의역을 제한해주는 방식으로 어, 역삼각함수를 정의합니다. 정의역을 제한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정의역을 제한해주지 않으면 여기 해당하는 값들이 겹치겠죠? 예를 들어서 y 여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x 값이 여러 개니까 네, 그러면 역삼각함수를 정의하기가 되게 난감해지고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정해준 상태에서만 역삼각함수가 정의가 되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해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60도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역함수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어, y가 사인 마이너스 1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넣어요. 요거의 답은 60도가 됩니다. 요거의 답은 60도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사인에서 2분의 3이 나오게 하는 각도를 찾아내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얼추 알겠죠? 그럼 이런 것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사인에서 역함수 2분의 루트 2 요걸 찾아내라 라고 하면 요거는 45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도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3분의 파이라고 쓰든가 아니면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역함수는 그냥 역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알크 사인, 뭐 알크 코사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왜 아크가 붙었을까? 왜 아크가 붙었냐면 이 역함수들은 반지름 1인 원의 홀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라디안을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의 결합 이런 거는 물리에서 다루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수학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함수의 결합은 물리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적분 같은 거를 그냥 계산기나 컴퓨터에 맡겨가지고 풀어내기 때문에 잘 안 다루고 수학에서는 아마 적분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적분법들, 적분 공식을 유도할 때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하여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일러 공식도 지금 여기다가 써놓긴 했는데 나중에 복소수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해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삼각함수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리에서 다루기는 조금 애매하고 수학에서 이제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할 거는 수열 할 거예요. 수열. 네, 똑같이 파일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수열. 네, 아까 전에 삼각함수 다운받았던 링크에다가 수열을 올려놨습니다. 수열을 받아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열. 여러분 혹시 제논의 역설 알고 계시죠? 제논의 역설 너무 유명한 거여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아, 그래도 이미지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논의 역설 검색을 해볼게요. 네, 제논의 역설.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랑 달리기를 하는데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위치만큼 도달하면 거북이는 이미 또 앞으로 나아가 있고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간 거북이 위치에 도달하면 거북이는 또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 있고 또 다시 거북이의 원래 위치에 도달하면 거북이는 또 나아가 있고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제노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그냥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좀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리를 쌓고자 사람들이 수열과 극한, 그리고 급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한합의 결과가 유한할 수도 있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제놀의 역설을 논리적으로 논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가 시작된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논의 역설, 이제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생물학이나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매 시간마다 일정한 비율 R로 증가할 때 N시간 후에는 균의 수가 AN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있고요. 물리학에서도 뭐 공이 바닥에 튕겨서 거의 일정한 비율 R만큼 감소하죠. 그런 것들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역학적인 상황보다는 물리에서는 방사성 원소에 대한 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열은 또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수열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제 점점 이런 수열도 있고 저런 수열도 있고 많은 수학자들이 난 이런 수열을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서 수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수열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차가 균등하다라는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매달 3만 원씩 저축한다면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건데
이거에 대한 일반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개월이 지난 후에는 3n만큼의 재산이 쌓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등차 수열이고요. 그리고 등비 수열, 같을 등 비가 같다라는 의미겠죠. 이거는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옛날 인도 전설 같은 건데 어떤 현자가 왕한테 체스를 만들어서 바쳤는데 이제 왕이 기뻐하면서 원하는 보상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체스판 한 칸에는 쌀 한 톨 놓아주고 그 다음 톨에는 두 톨, 셋째 칸에 네 톨, 넷째 칸에 여덟 톨 이런 식으로 매 칸마다 두 배씩 늘려서 마지막까지 채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얼핏 듣기에는 겨우 쌀 몇 알 정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계산을 시작하니까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 두 개, 세 개, 세 번째는 네 개, 네 번째는 여덟 개 이런 식으로 되다가 열 번째가 되면 512 여기까지도 뭐 값이 크진 않죠. 근데 20번째 칸이 되면 네, 50만 개가 됩니다. 꽤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마지막 칸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되어버린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죠. 일반화하게 되면은 일반화하게 되면 이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죠? 등비니까 일반적인 비율 R로 해가지고 더 일반화를 해보면 AN은 Rn-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첫 번째 숫자가 A0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조하수열. 네, 조하수열은 하모닉스에서 유래를 했고요. 역수들이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조하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조하수열이고요. 369로 뒤집어진 형태도 조하수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차수열은 이웃한 한 끼리 뺀 수열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컨대 n 제곱꼴이라면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개차를 구하면 3579가 됩니다. 여기서 또 개차를 구하면 둘둘둘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차 수열은 이런 또 재미난 특성들을 보여줘요. 등차 수열은 1차 개차가 일정하고 제곱 수열은 2차 개차가 일정하고 세제곱 수열은 3차 개차가 일정하겠구나. 네, 이런 통차를 보여주는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규칙성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충분히 길게 써주거나 아니면 뭐 일반항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순환 공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주는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일반항 뭐 여기서는 자세히 안 써졌는데 이게 뭐 3n이라든가 아까 전에 봤던 an은 a0 곱하기 r n-1 뭐 이런 것들이 일반항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뭐 군수열 등 굉장히 많은 수열들이 있고요. 항이 유한계냐 무한계냐에 따라서 무한수열과 유한수열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어, 무한수열 뭐 이렇게 중가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유한수열. 종류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 사실 수열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보면 급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나열되는 수열들의 합이 급수가 됩니다.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네, 한번 볼게요. 일단 표현은 어, n항까지 합한다면 이렇게 s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다 덧셈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시그마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그마는 오일러 아저씨가 만든 건데 합계라는 뜻의 신호론의 머리 글자를 따왔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등차급수, 등비급수인데 등차급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등차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등차 수열과 동일하게 차가 동일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유래는 독일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라 라고 시켰는데 꼬맹이 가우스가 5050이란 답을 금방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는 어떻게 풀었냐면 전체 합은 이렇게 식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 합이. 근데 이걸 뒤집은 이 친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놓은 다음에 어, 요렇게 짝짝이를 지어가지고 끝까지 놓으면 세로로 더한 것들이 결국에는 ES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로로 더한 값이 101이 되고요. 그래서 ES는 이 101짜리가 100개가 있으니까 100 곱하기 101 해가지고 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2로 나누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1부터 100까지 더한 숫자가 금방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가우스가 초등학교에서 네, 만들어낸 방식, 만들어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발상으로 등차급수 공식이 탄생을 했고요. S를 n번째까지 더하면 이런 식으로 1부터 n까지 요거는 1부터 n까지 더하는 식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뭐 2, 4, 6, 8로 이루어진 것들도 그냥 뭐 곱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일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소개할 건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는 기하급수라고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하에서의 비랑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 항의 일정한 수를 곱하여 다음 항을 얻는 형태의 급수다. 네, 등비 수열을 더한 게 등비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아까 전에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이 n1이라는 거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라 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네, 요거는 더해지는 수열의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를 초항, 처음 시작하는 항이라고 하고요. R을 공비라고 합니다. 네, 비율, 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 어, 각 항들이 일정한 비를 가짐을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S가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걸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S, N까지니까 SN이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전체에다가 R을 곱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두 식을 빼줘요. 얘네들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얘네 둘만 남습니다. 첫 항과 제일 마지막 항 두 개만 남아요. 그래서 총 S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렇게 일반해가 얻어집니다. 일반식이 얻어져요. 네, 간단하죠? 발상 자체가 재밌죠? 요건 발상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뭐 무한급수, 유한급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무한정 구해진다면 n이 무한까지 간다면 무한급수고 n이 제한된 값이 있다면 유한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제놀의 역설에서 계속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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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을 계속 무한히 반복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등비급수에 대한 일반식을 얻었으니까 여기다가 어, 적절한 값을 2분의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게 없어지겠죠. 이 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 n 2n분의 1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결국에는 2로 수렴을 하는구나. 절반 절반 절반을 무한히 반복하면 2로 수렴을 해서 무한한 값이 유한한 값을 만들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논의 역설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가까워지면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특정한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은 기하급수에서는 R이 1보다 작으면 요 일반해를 통해 가지고 1보다 작으면 이게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보다 커버리면 여기에 a가 0이 아닌 이상 계속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발산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등차급수, 뭐 등비급수 이런 공식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함수 가법 정리하고 수열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10시 5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11시가 됐으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DF 올려놓는 링크에다가 다시 자연상수를 올려놨어요. 자연상수는 오일러 상수라고 불리는 상수입니다. 사실 로그보다 더 뒤에 만들어졌고, 뭐 개념은 옛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싹 텄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늦게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로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쓰여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복리 계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어떤 돈을 빌려주고 원금 있고 여기다가 이율을 곱한 다음에 언제 한 번 받을까, 1년에 몇 번 받을까 라는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이율이라는 거는 항상 연 단위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자 몇 번을 계산을 할까? 그때 총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14년에 네이피어가 그 로그표를 발표를 하는데, 이 책 부록에 표로 기록이 돼 있어서 이게 네이피어의 수라고 처음으로는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 베르누이가 이 상인들이 했던 식의 n을 무한히 늘렸을 때 최대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아저씨는 그렇게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가볍게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y는 x분의 1, 이 곡선알에 대한 넓이가 연구되다가 이 적분하는 이 적분식이 로그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관련된 게 이 2라고 쓰이는 자연상수랑 연관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 2라는 기호를 붙인 거는 오일러 아저씨고요. 아마 자기 이름을 따서 붙인 것 같아요. 오일러가 이제 메카니카라는 책에서 투자금 1, 투자기간 1, 이자율 1 여기에 대한 연속복리 문제에서 썼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오일러가 나중에 로그 지수함수나 미분방정식 삼각함수 같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게 반복된다는 걸 깨닫고 여기다가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가지고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복리 계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제 미분 적분 삼각함수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에서 너무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의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복리 계산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년을 주기로 할 때 원금이 1이고 연이율이 100%일 때, 그러니까 1이죠. 네, 이것을 1년에 n번 나누어서 복리를 적용할 때 어떻게 될까? 만약에 1년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 네, 총 합은 2가 됩니다. 근데 1년이 아니라 이자를 반년에 한번 내게 하면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에 한번 이자를 내게 하면은 총값은 이렇게 됩니다. 네, 되게 재밌게도 이자를 받는 주기가 짧아질수록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그래서 은행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내게 하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사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채 같은 것들은 하루에 받는다고 해가지고 일수라고 부릅니다. 일수. 그래서 그런 어 최대한 뭐랄까 동일한 금액에서 동일한 이자율에서 원 최종 받는 값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자를 받는 주기를 짧게 하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사채 같은 데서는 일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늘어나는데 이것을 얼마까지 늘릴 수 있나를 야콥 베르누이가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네, 급수죠. 요거를 극대로 하면 무한대로 늘리면 극한값을 살펴서 무한대로 늘리면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자연에서도 많이 등장하기도 해서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미분에서도 잘 나타나요.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할 때, 이 친구를 미분할 때 양변의 자연 로고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은 1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는데 어 dx 이 친구를 정리하면은 dx분의 dy는 다시 y가 되죠. 근데 또 이 y는 요거죠. 그래서 dx분의 dy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넨셜 x를 미분해도 여전히 엑스포넨셜 x가 되는 되게 특이한 형태, 특이한 성질을 가진 미분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자신이 나오는 모든 함수는 이 엑스포넨셜의 변형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은행에서 이자를 계산할 때 불어나는 정도, 요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방사성 물질의 붕괴 정도도 이렇게 엑스포넨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학에서 아까 전에 그 AN이 A0에서 R N-1 뭐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엑스포넨셜 이용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도가 선생님, 식는 정도도 시간에 어,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선생님, 네. 그 화면 공유가 어, 계속 안 돼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군요. 아니, 그 고마워요. 채팅에서 네. 말했는데 못 보셔서. 아, 그렇군요. 네. 네. 나 혼자 떠들고 있었어. 오일러 상수부터 계속 안 됐겠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식만 좀 훑어볼게요. 식만 좀 훑어봅시다. 네. 복리계산에서 1년에 한 번 받으면 그냥 2배가 되는 걸로 끝나는데, 이렇게 이자를 받는 주기를 떨구면, 주기를 짧게 하면 점점 이득이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표현한 게 이 식이 되겠고요. 이 식이 되겠고, 이걸 극대로 하면은 어딘가에 수렴을 하게 되더라 라는 걸 알아내서 2라고 표현을 하게 됐더라. 네, 오일러가 처음에 놓은 거고, 로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분적분에서도 이 친구를 미분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자기 함수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미분에도 자기 함수가 튀어나오는 유일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미분에서 자기가 나오는 모든 함수는 엑스포넨셜 x꼴로 다 표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로 했던 거 이자를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방사성 물질의 붕괴 정도 나타낼 때도 엑스포넨셜로 표현되고 온도가 식을 때도 엑스포넨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x인 물질을 통과할 때 빛이 감소하는 정도도 이 엑스포넨셜 함수로 다 표현이 돼요. 네. 뭐 화학 반응 속도나 미생물의 번식에서도 엑스포넨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자연상수였고요. 그다음 아까 전에 우리가 PDF 링크를 두었던 곳에서 로그도 올려놨어요. 이어서 로그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로그. 유정쌤이 이미 먼저 가르쳤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런 필요 때문에 생겼구나 정도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그는 천문학에서 너무 큰 숫자를 다루게 되는데 이것들을 계산 실수나 계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큰 숫자를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단순히 15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계산이 복잡한 분야에서는 필연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1544년에 미하엘 스티펠이라는 아저씨가 이런 계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놔요. A 부분에서는 그 2의 차수, 2의 몇 제곱인지를 써놓고 B에다가는 실제 값을 써놓는 방식으로. 그래서 A에서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것처럼 4 곱하기 8이 32가 되더라. 이렇게 2랑 3이랑 매칭이 되고 5랑 32가 매칭이 돼가지고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 라는 게 그 아이디어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티코 브라에가 정식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티코 브라에가 곱셈이나 나눗셈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14년에 그 소문을 들었던 존 네이피어가 삼각함수보다 간단하네. 대수함수 이걸 개발해볼까 해가지고 로가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맨날 맨날 수행했던 이 공학자들이 수행했던 이 복잡한 8자릿수 이상의 복잡한 곱셈들을 혹은 나눗셈들을 표찾기랑 덧셈 뺄셈 형태로 간단화해버리는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이때 당시가 대항해 시대였기 때문에 천체 관측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로그표를 20년에 걸쳐서 작성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624년에 그리브스라는 아저씨가 그 네이피어가 만든 로그표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가지고 밑이 10인 상용 로그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천문학 계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하고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로그의 개념이 이 아저씨 이후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가리즘이라는 이름은 로고스 비율이라는 의미와 아리트모스 수라는 거에 합성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다루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혹은 로가리즘 대수라는 데서 따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수학에서 대수는 다르고 지수랑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수함수랑 관련된 개념이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로고스라는 말이 비라는 말도 있지만 이성, 신의 말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수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재미있게도 로고스라는 말에 되게 여러 의미가 중첩이 돼 있거든요. 어, 이성도 있고 비도 있고 계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라틴어 레티오도 다른 어원으로 쓰이면 이성, 비, 계산 비슷하게 쓰인다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연일지 어떻게 된 걸지. 네, 그래서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자면 아마 화학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얼추 알겠지만 372 곱하기 684 같은 이런 애들은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물론 이거 손으로 하면은 금방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아마 이것보다는 더 복잡한 숫자들을 다루는 일이 많았을 건데 이건 그냥 예시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 372는 10의 2.5705 제곱이고요. 로그 684는 10의 2.8351 제곱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더하면 5.4056이 되겠죠? 그래서 5.4056을 찾으면 되는데 로그표에서는 보통 1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써져 있어요. 예. 다 0. 몇몇몇몇 돼 있고요. 1, 2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10 곱하고 100 곱하고 하면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1 넘어가는 것들은 안 써져 있습니다. 로그표에는. 그래가지고 찾아보면 0.4056에 해당하는 건 로그 2.540이구나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는 단순히 10의 5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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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5.4056이 알려주는 값은 요렇게 된다. 25만 4천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근사값들을 굉장히 빠르고 실수가 없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차가 그래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그냥 쓰더라 라는 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로그표를 만든 거는 이제 그리브스 아저씨가 만들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사실 이걸 정리하다가 말았어요. 그래도 얼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1의 1제곱은 10이고, 1의 2분의 1제곱은 3.1628, 이런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로그로 쓰면은 로그 3.1628은 0.5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한 제곱근은 10의 4분의 1승, 요게 1.7728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로그 1718 뭐 이런 것들이 1718이 아니라 1.78이 돼야겠지? 오타 같아요. 예, 요게 1.2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거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778 요게 0.25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요거의 제곱빈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작은 값에 대한 로그 이 조합을 얻으면 얘네들을 곱하고 더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로그의 값을 찾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 임의의 로그 값을 구해서 로그 표를 만든 겁니다. 네, 그런 노가다를 그리브스 아저씨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10의 4분의 3제곱 같은 것들은 아까 전에 구했던 4분의 1제곱에다가 그 로그 값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의 조합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법은 이미 화학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아직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다가 말아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에서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마 2학기 때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그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로그, 요게 무슨 의미냐면 A가 되게끔 하는 무언가, 그죠? 요거는 1이죠? 네,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A가 1이 되게 하는 무언가, A가 1이 되게 하는 무언가는 당연히 지수에 0이 와야지 A가 1로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A가 B가 되게 하는 무언가를 지수로 놔주면 당연히 B가 될 것이고요. 이 로그 개념이 처음 접하면 아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제 수학 교과서에서 문제 같은 걸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산 관련해서 보면은 A를 밑으로 하는 로그에다가 XY 이 친구는 XY 곱은 이렇게 더하기로 분해가 돼요. 더하기로 분해가 되고요. 이 친구들 곱하기의 경우에는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리고 덧셈도 자리를 바꿔도 네, 상관이 없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완이 성립한다는 거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의 xn제곱이라면 이 제곱한 거는 결국에는 n번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n이 앞으로 곱해지는 형태로 더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누기의 경우에는 빼기로 표현을 하면 돼요. 네, 곱하기에서 더했잖아요. 나누기에선 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밑 C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고쳐낼 수도 있습니다. 분수 형태로 고쳐낼 수 있다는 건 다시 거꾸로 분수로 합칠 수도 있고 이렇게 뒤집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네. 요거라는 말은 요거라는 말은 로그 C분의 A 나누기 로그 C분의 B 하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로그 B
뭐야, B를 밑으로 한 A가 되겠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 n제곱 하게 되면은 이렇게 n제곱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m제곱을 하게 되면 아래로 튀어나오고 n제곱 한 거는 위에 더해지기 때문에 네, 위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이건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지수적 사고가 있고 선형적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선형적 사고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1차 직선이 직선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선형적 사고고요. 지수적 사고라는 거는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올라가는 상황에 하게 되는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가 작용하는 거는 선형적인 사고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감각이나 뭐랄까 데시벨이나 데시벨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럭스 이런 빛에 대한 거나 소리에 대한 거나 인간이 느끼는 감각, 아픔, 통각이나 이런 것들은 선형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pH도 아시겠지만 pH도 선형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신맛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선형 값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자연적인 관점으로 살필 때는 로그와 지수함수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계산 같은 것들은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그닥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로그표에서는 오차도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오차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계산에서는 로그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됐지만 아직도 인간의 감각이 지수형이어가지고 감각을 표현하거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여전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논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때문에 계산이 퇴색된 지금에도 로그를 배우고 있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로그에서 밑이 10인 로그를 다루고 있는데 밑이 10인 로그를 다루고 있는데 이 밑이 10이 아니라 밑이 자연 로그인 친구가 있거든요. 자연 로그가 아니지. 밑이 자연 상수인 로그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밑을 굳이 쓰지 않고 ln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이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추후. 이 ln은 logarithms naturalize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많은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 상수를 그대로 써서 자연 로그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적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개념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차 익혀가면서 앞뒤로 오가면서 다시 한번 익혀가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로그를 분수 형태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로그 표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찾고 요 분모에 있는 거 찾고 해서 요 좌변에 있는 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로그표만 있어도 다양한 밑을 찾아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좀 공감하기 어렵지만 로그가 생긴 다음부터 천문학자들의 수명이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간편화해주는 그런 친구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에 대한 소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건데, 어, 또다시 설문할 거를 줄 거예요. 네, 여전히 물리를 위한 역사와 수학 1차시 여기를 변형할 건데, 제목을 바꿀게요.
제목을 물리를 위한 역사와 수학 누적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범위 모두에게 공개하고, 통계도 모두 공개하고, 스프레드시트도 모두에게 공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봐도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문항을 쌓아서 1차 시가 아니라 이제 2차 시, 네. 기존에 있던 설문들을 지우진 않고요. 이렇게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는데 이것들 읽음 제출 상태 초기화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 전에 안 낸 친구들은 제가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인지 물어보고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 있다가 한 11시 50분 아닌가 지금 과제로 주는 게 좋을까? 네, 동훈이, 민준, 재영이랑 승환이, 원규, 지원은 제가 따로 연락을 할 테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가능하면 12시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 읽음 제출 상태 초기화를 할게요. 네, 다 초기화했으니까 다시 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 주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